안녕하세요. 북한 연구자인 김재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46년경에 단행된 북한의 개혁 조치들 가운데 토지개혁과 노동법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6년 2월 8일에 북한 지역 중앙정부라고 할 수 있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창설됩니다. 이 기구가 창설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살펴보았다시피 해방 후 조선 전역에 걸쳐 자치기구인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러나 38선이 획정되면서 북한 지역 인민위원회들은 더 이상 서울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한 채 구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북한 지역 인민위원회들을 지도할 중앙인민위원회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창설되게 되는 거죠. 임시라는 용어가 시사하듯이 이 기구는 선거를 통해 공식적으로 창설된 기구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창설된 기구입니다. 김일성이 이 기구의 위원장으로 추대되었죠. 바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1946년 한 해에 걸쳐서 민주개혁이라 불리는 개혁 조치들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 개혁 조치들 가운데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토지개혁이었습니다. 해방 당시 북한 전체 인구의 약 70%가 농민이었습니다. 그들 중 또 70%가 빈농이었습니다. 즉, 북한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빈농이었던 거죠. 반면 농민 인구의 5% 미만에 해당한 지주들이 북한 지역 전체 경작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빈농들이 바쳐야 할 소작료율은 50%에 달했죠. 전체 수확고의 절반을 지주에게 바친 뒤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빈농들이 정상적 생계를 영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기존의 토지 소유 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토지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토지 개혁이었습니다. 즉, 보상을 하지 않고 토지를 몰수한 뒤 이 토지를 빈농들에게 대가 없이 분배하게 됩니다. 몰수 대상 토지는 자작지를 제외한 소작을 주는 토지들이었습니다. 지주들이 소유한 토지 외에도 소작을 주는 토지들이 예외 없이 몰수되게 됩니다. 당연히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 시기에 징용이나 징병을 나간 남성들이 모두 사망하고 과부만 남은 가정들은 경작지를 타인에게 소작을 준 뒤 배를 짜서 생계를 연명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해방 후 토지개혁 시기에 이들의 토지도 모두 몰수되게 됩니다. 이들은 엄밀히 말해 지주라고 할 수 없었지만 경작지를 직접 붙이지 않고 소작을 주었기 때문이죠. 과연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들이 한두 건이었을까요? 만약 이러한 사례들을 예외로 인정해서 몰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토지개혁 법령에 원칙이 서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소작지를 몰수하게 됩니다.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 법령이 포고되고 토지개혁이 실행된 결과 북한 전체 경작지의 52%에 해당한 약 100만 정도의 토지가 무상 몰수되게 됩니다. 이 토지를 72만 가구의 고농, 소작농, 빈농에게 무상으로 분배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개혁 조치를 통해서 지주와 친일파의 물적 기반을 분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지주들의 토지도 몰수되었습니다. 당시 지주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했냐면 5정보 이상,
1정보가 3,000평이니까 5정보면은 15,000평 이상 소유자죠. 5정보 이상의 경작지 소유자들이 지주로 규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몰수 대상 토지가 모든 소작지였기 때문에 굳이 지주의 범주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당시에 왜 굳이 지주의 범주를 규정했냐면 지주들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주들은 토지를 몰수당한 데 이어서 가옥과 농기구, 가축까지 몰수당한 뒤에 다른 지역으로 축출이 되었습니다. 지주들을 다른 지역으로 축출한 까닭은 지주들과 농민들 간의 정신적, 경제적 예속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목적에서였습니다. 만일 지주들이 토지를 몰수당한 뒤 기존 거주지에 그대로 거주했다면 농민들이 지주들에게 굽신거리는 관성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주와 농민들 간의 정신적 예속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 축출 조치를 단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1946년 토지개혁 당시에 지주 축출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48년경에야 비로소 강도 높은 지주 축출 운동이 전개되게 되는데 북한 주민들은 이를 2차 토지개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기간에 토지를 타인에게 소작준 전력이 있는 분홍이나 중농까지도 축출되었을 만큼 2차 토지개혁은 농촌사회의 과열된 계급투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46년에 실시된 또 다른 민주개혁 조치로 6월 24일에 포고된 노동법령이 있었습니다. 노동법령은 다양한 규정들을 망라하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 규정이 8시간 노동제입니다. 이 조치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하루 8시간으로 규정되게 됩니다. 14살 미만의 소년 노동 금지도 중요한 조항이었습니다. 일제 시기만 하더라도 10살을 간 넘긴 소년들이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시달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서 14세 미만의 소년, 소녀 노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게 됩니다.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제도 노동법령의 중요한 규정이었습니다. 같은 노동에 종사할 경우 청년들이 노인들보다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조치를 통해서 그러한 경향이 시정이 되게 됩니다. 노동법령에 규정된 사회보험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무료로 치료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자 가족의 장올 예시에는 이 조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법령이었던 거죠. 게다가 위험노동이나 중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이 지불되는 현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블루칼라가 화이트칼라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았다는 점도 당시 노동정책이 상당히 진보적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러한 진보적인 노동법령은 사문화되게 됩니다. 8시간 노동제로서 폐허가 된 북한을 재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겠죠. 사실상 한국전쟁 이후에 강제노동이 고착화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1946년경에 실시된 북한의 대표적인 개혁 조치인 토지개혁과 노동법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다른 개혁 조치들인 농업현물세제와 남녀평등권 법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